소송 능력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 관련된 소송 요건. 당사자가 확정이 되겠죠.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이제 확정이 되고, 원래 확정은 큰 문제는 안 되죠. 소장의 표시에 나타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당사자 능력을 따지는데, 당사자 능력도 뭐 자연인과 법인을 이제 생각해서 원칙적으로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비법인 사단, 단체, 비법인 단체,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조합의 경우까지 될 것인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 능력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체적 사건을 놓고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자격을 따지는 거다. 즉 당사자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으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따지는 거고, 다음에 또 얘기하려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은, 요거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이 분쟁에서 너한테 분쟁 해결해 주는 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 사건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총론적인 자격을 따진다면, 당사자 적격은 어떤 강론적인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을 놓고 너가 당연히 사람을 전제로, 당연히 법인을 전제로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 분쟁에서 너한테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구제의 주체로 등장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을 놓고 따지는 거죠. 오늘은 소송 능력, 이게 다 소송 요건이라고 했죠. 소송 능력에 대해서는 역시 51조에 보면 실체법에 따라서,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실체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체법의 미성년자, 종래 개념으로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데, 여기가 용어는 이제 실체법에서 바꿨는데, 여기가 지금 소송법의 그 용어를 이제 뭐야?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을 받는 사람, 요 개념으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름 바뀌었는데, 요 사람들의 소송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가 이제 지금 문제로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법률을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정도예요. 지금 아마 피성년 후견인은 이 소송 능력을 없다라고 볼 확률이 있고, 그 법안에 따르면 피한정 후견인은 실체법에서 이제 그 종래의 한정치산자, 이런 무능력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있는 걸 전제로 일부분에서 뭔가 서포팅만 해주려는 그런 지금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에서도 피한정 후견인은 소송 능력을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런 입법이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하여튼 51조에서 이런 무능력자 개념을 그대로 이제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민법에서도 행위 능력 개념이 있는데, 55조에 보면 다만 민법에서는 대리를 통해서 행위 무능력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펼치는 거 말고, 만약에 스스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가 직접 스스로 했을 때 뭔가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는, 취소권자가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규율인데, 지금 소송법의 55조를 보면 그런 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무능력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그러니까 대리를 통해서만 어떤 소송 행위를 펼치도록,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건 무효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무효이다. 그러니까 실체법에서의 행위 무능력자는 잠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취소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는데, 그 행위가, 여기는 무효에서 시작을 해요. 무효. 그래서 59조에 물론 이제 보정할 여지를 주기도 하고, 60조에 추인의 여지도 두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럼 이 법정 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역시 51조를 봤더니 실체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는 실체법에서 친권자, 부모, 뭐 그다음에 이런 종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금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후견인 뭐 등등이 이제 등장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이 소송 행위를 펼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55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51조, 55조. 지금 53조, 54조는 선정당사자 조문이니까 조금 엊그제 선정당사자 얘기한 거 조금 놔둔 채 지금 55조로 온 거죠. 51조에서 55조로 왔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법정 대리인은 실체법에 따르는데 우리가 대리 개념 앞에서 배웠죠. 대칭되는 개념은 소송 대리죠. 소송 대리. 그럼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도 구별하는 그림도 한번 보여줬죠. 이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 소송 대리인은 그 당사자의 대리지만 당사자 자체는 아니고 제3자인데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와 이꼴적인 존재죠. 당사자를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걸 그때 도표로 어디선가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다시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해요. 예컨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가 무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라는 대리를 통해서 대리인이 등장해서 소송행위를 펼쳐야 되니까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문 등에 따른 차이. 소송 대리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보통은 기재하는데 소장에 당연히 어제도 뭐 조합의 경우에 이렇게 당사자 표시할 때 등등 개인으로 등장했을 때 위 원고들 소송 대리인 해서 기재하는데 하여튼 이 성질에 따른 개념을 구별한다면 법정 대리는 필수적,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임에 반해서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거다. 증거조사에 있어서 제3자인 그 사건의 변호사가 마침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려면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돼요. 제3자니까. 그런데 법정 대리인, 그 사건의 법정 대리인을 증거조사하려면 이 방식이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방법을 해야 된다. 당사자하고 이꼴적인 그런 존재니까. 이런 등등의 차이가 쭉 나와요. 그다음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잖아요. 그다음에 상소인을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정 대리인이 그 당사자와 이꼴적인 존재니까 법정 대리인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사망한 거랑 마찬가지 되니까 절차를 진행 못해요. 중단되죠. 되겠어요?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거는 당사자가 사망한 것처럼 취급돼요. 아마 235조 보세요. 233조 당사자 사망이 절차가 중단되는 것 등등의 조문에서 235조인가에 보면 아마 법정 대리인 사망이 절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일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야지 여러분이 미성년자가 자기 소송 능력 없으니까 직접 소송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 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보통 사람보다는 뭔가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잘했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무효예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소송행위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선임해야지 직접 자기가 미성년자가 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임장 같은 거 선임된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미성년자 김아무개 법정 대리인 누가 등장하고 일단 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그 사망한 본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굳이 절차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238조에. 그럼 법정 대리인이 사망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있으면 굳이 중단시키지
안 와도 되겠죠. 똑같은 맥락으로 238조 보면 계속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소송 능력은 개개의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인데, 소송 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으로의 의미도 있고 전체적인 소로 치면 소송 요건으로 작동을 해요.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 개개의 행위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소송 수행해서 막 마지막까지 왔을 때 뭐 이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추인이나 보정 같은 게 거기에 가세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소송 능력은 두 가지 그 의미로 등장하네요. 개개의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이자 그 소의 소송 요건이다. 맞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미성년자라도 독립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232면 보면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중단부 보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을 하는 경우 등에는 소송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다만 허락한 재산의 처분은 민법에서 가능한데, 이게 소송에서는 어떤 획일적이라든지 법적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 허락 여부를 재산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네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실체법 등에서 이에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 능력이 인정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쭉 펼쳐지네요. 그 다음에 4-40 옆번호 가면 소송 능력은 소송 요건인 동시에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없으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소송 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보정을 명할 수는 있다. 추인을 하게 한다든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43 가면 소송 요건으로서 부적법 각하된다. 그러면 부적법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 흠을 간과한 판결, 어제 당사자 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당사자 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 말고 오늘은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어떻게 될 건가? 확정 전임은 424조의 1항 4호의 그 소송 무능력 이런 것에 대한 뭐 상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 확정되었다면 451조의 이 경우는 재심 사유가 있네요. 451조 1항 3호의 재심 사유가 있네요. 어제 당사자 능력은 통설적인 입장은 재심 사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당사자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에 그 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으니까 엊그제 우리가 당사자 능력 부분서 흠을 간과한 것은 상고는 할 수 있겠지만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을 할 수 없다. 그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조문을 연결시켜 보세요. 451조의 1항의 재심의 경우는 재심 사유를 거기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을 뭔가 이유 때문에 이제 취소시키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를 딱 한정적으로 451조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나타나는 거나 적어도 그 규정을 조금 유추 적용 정도 하는 정도의 의미에서만 그 사유가 되지, 그거와 관계없는 것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235면 옆번호 4-43 오른쪽에 가서 보면 상고 이유로는 되나 재심으로는 재심 사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순서도 그려놨죠. 이 사람 무능력자의 행위가 계속 어떤 예스 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 능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의문 나는 거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1심에서 잘 보세요. 실제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년의제라는 거 배웠죠? 결혼하면 이제 성년자로 취급하는데 그거가 잘 노출이 안 돼서 미성년자로 요번은 부적법 각하를 시켰어요. 부적법 각하를 시켰는데 항소심 하다 보니까 이 성년의제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심에서는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나이만 고지고대로 18살이라고 해서 근데 성년의제 해줬었어야 돼요. 그러면 부적법 각하시킬 게 아니죠.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시키고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본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심을 취소시키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돼요. 1심이 부적법 각하시킨 것을 꼭 이런 미성년자나 이런 케이스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1심에서 소송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판단해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항소심에 볼 때는 소송요건을 충족했다고. 지금은 이 성년으로 의지하는 특수한 상황을 내가 놓고 요 무능력 때문에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려는 부분은 그냥 일반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부적법 각하시켰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볼 때 그럴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항소심이 부적법 각하를 취소시키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괜찮으니까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본안으로 가면 어떤 점이 하나 걸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본안으로 가면 1심에서 부적법 각하로 끝났는데 항소심에서 본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거겠어요? 418조인가 한번 보세요. 항소심 조문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다만 마인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리갈 마인드. 418조가 맞는지 몰라도 맞나? 모르겠네. 뭐를 생각해보냐면 1심에 본안으로 못 들어가고 부적법 각하로 끝난 것을 지금 항소심에서 취소시키고 스스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1심에서 본안까지 안 간 채 끝난 것을 스스로 1심과 2심은 아까 속심이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스스로 하면 한신급이 본안이라는 본래의 싸움을 겪지 아니한 채 한신급이 날아간 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환송을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418조 맞아요? 조문이 필수적 환송이라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1심은 잘못됐지만 1심을 취소하는 거는 맞는데 스스로 항소심이 자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항소심이 자판을 해요. 1심과 2심은 속심이라는 그 개념을 자꾸 이해해야 돼요. 1심과 2심은 1심에서 한번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다시 애초부터 펼쳐진 것을 다 종합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까지 갔을 때 봐서 1심 판결이 잘못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거고 그때까지 전개된 걸 갖고 1심 판결이 문제가 있으면 즉 그 항소한 사람의 불만이 맞다는 얘기라면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418조가 특이하게 자판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환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심에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에 그쳤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급이 생략 내지는 안 다뤄진 것이 되니까 항소심에서 한번 지금 스스로 다루면 1심은 본안까지 안 간 채 끝난 거니까 1심에 돌아가서 부적법 각하시켰던 것을 취소한 상태에서 니네가 본안까지 들어가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데 그 418조에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잖아요. 환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급의 이익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그런 본안까지 충분히 감안돼서 뭐 다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본안의 심리를 받지 못했다고 할 급이 아닌 그런 심리가 있었다면 또는 그 신급의 불이익을 받는 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굳이 안 돌려보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418조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 지금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항소심에서 볼 때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을 할 것은 본안의 판단을 1심에서 안 했다는 의미에서 신급이 한 신급이 소송 판결로만 문전에서 끝난 거지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환송을 해야 되는데 본안에 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소송 요건으로 부적법으로 끝났지만 그게 됐다고 보이는 경우라든지 동의가 있어서 그 자기의 신급의 이익에 대해서 그거 굳이 확보 안 해줘도 좋다라는 오케이를 한다면 안 돌려보내도 된다. 그런 의미의 418조가 있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능력에 대한 거 아울러서 소송 요건에 관한 것 등을 쭉 설명을 했어요. 하여튼 지금 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소송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가가 아직 지금 입법 과정 중에 있어요. 실체법에서 막 여러분이 2013년부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소송법에 있어서 5년인가 3년 이내에 이제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처럼 유예를 주고 있다가 이제 바꾸라고 하는 기간이 유예 기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소송 능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입법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소송 능력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질문.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넘어오면 아까 상소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2심에서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을 해야 된다는 거면 1심에서 부적법 각하를 했을 때 왜 환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급 이익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걸 생각해봐. 1심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했을 때는 본안 판결까지 못 들어간 상황에서 한신급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지. 왜? 문전에서 끝났으니까. 본안까지 못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를 했다라면 이게 항소심에서 스스로 재판함에 있어서는 신급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지? 됐어? 안 돼? 불안하잖아. 뭐가 이해 안 된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소송 능력 끝나면 변론 능력. 변론 능력은 소송 요건은 아니라고 그랬죠. 소송 요건은 아니에요.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는 유효하게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법정을 가서 변론을 할 수 있는데 독일과 같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면 법정에 가서 변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변호사 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규율에서는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우리처럼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본인 소송이 가능하니까 법정 가서 진술금지 같은 황당한 중언부언하다가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변론 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143조에 보면 3조인가 2조에 보면 143조 농자나 아자의 경우도 그럼 변론 능력이 없다고 할 거냐? 농자 말 못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화를 쓴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는 변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교재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변론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어떤 통화자 이 통역이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변론을 하는 거인 거지 이 농자자의 경우는 굳이 변론 능력이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뭐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나는 변론 무능력자는 아니다. 이 사람 이런 통역이랄까 대체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론 능력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소송 능력은 특징은 그 개인을 위해서 무능력자 개인을 위해서 설정한 자격 개념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설정한 개념이고 변론 능력은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자격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소송 능력, 무능력은 그 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 무능력자를 보호하려고 여기에 등장시킨 자격이고 변론
능력은 오히려 변론에서의 원활한 진행 이런 것 때문에 배치한 자격이다. 그렇게 그 서론에 나와 있죠. 이해하고. 변론 능력은 소송 요건은 아니다. 진술 금지의 경우라면 기일 혜택, 기일에 불출석 한다라는 제재 내지 효과가 따른다. 그 이야기는 한 바가 있지요. 기일 혜택에 불이익이 따른다. 그다음 변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 너무 황당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 뒤에 가면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진행해라라고까지 막 나가요. 그랬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때는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변론 능력 자체에 따른 뭐 소송 요건으로서의 효과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너가 지금 도저히 뭐 이걸 감당할 사건이 아닌데 너 대리인 데리고 와서 좀 해라라고 했는데 대리인은 안 데리고 계속 버팅기면 그 소를 처리를 안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각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번번이 어디서 막히냐면 시민단체 같은 데는 돈 없는 사람 그럼 어떡하냐. 그럼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 없으면 소송 못 한다라는 건데 반드시 강제해서 이렇게 소송에 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독일식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반이 있냐면 우리 의료보험처럼 거기는 이제 보험이 이런 법률보험이 되어 있어서 뭐 평생 한두 번 겪지만 일정한 보험에 의해서 변호사 보수가 이렇게 알아서 처리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변호사 보수가 이렇게 사건마다 딱 정액제예요. 딱 세팅화돼서 보험 들어놓으면 이렇게 지급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반.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종래에는 또 뭐가 하나 문제냐면 변호사 수가 많지 않은데 강제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실제는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넉넉해야 되는데 그런 변호사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이런 강제를 시키면 어떡하냐. 뭐 등등인데 이제 변호사 수는 로스쿨 출신 뭐 이런 변호사들이 이제 대량으로 배출돼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다음에 우리는 법률보험은 아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소송구조제도 같은 것을 좀 더 확충해서 경제적 자력이 없을 때 변호사 비용을 좀 뭔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가 좀 더 발달해서 뭐 이런 게 충족된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시하는데 모든 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직 조금 힘들지 않는가 뭐 등등해서 어떤 부분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는 반대해요. 아직도 돈 없는 경제적 자력 없는 사람은 이 소송 분쟁에 휩싸였을 때 그럼 소송에 의한 해결은 뭐 이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 강제주의, 변론 능력 요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변론 능력까지 질문을 하세요. 변론 능력은 소송 요건은 아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라고까지 갔는데 안 선임했을 때는 소를 각하시키는 건데 그건 소송 요건으로서 의미는 아니다. 이건 변론에서 펼치는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가 핵심 키워드죠. 여기까지 질문이요. 질문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 소송 능력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대칭되는 개념인 법정 대리인 역시 조문의 출발은 51조죠. 실체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게 51조고 아까 말한 대로 55조 있죠. 그래서 하나 또 주의할 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 법인이 당사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송 능력에서는 뭐 있다 없다 특별히 말은 않지만 당연히 뭐 그 법인이 실제 하는 거냐 관념적인 거냐의 차이지 뭐 당사자 능력이 있고 소송을 결국은 뭐 있다 없다 얘기는 않지만 결국 누굴 통해서 소송을 하냐면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 법인이라는 그 우리가 사람으로 설정한 것은 관념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자연인으로서 뭔가 소송 행위를 펼친다라는 건 결국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64조의 법인 등 대표자의 경우에 있어서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등의 의미는 이제 52조의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까지를 상정해버리면 되고 만약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조합의 어떤 대표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 규율에 걸릴 수는 있죠.
조합의 당사자 능력 만약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문 등을 이해하고 법정 대리인 중에는 우리가 실체법에서의 법정 대리인 말고 소송법에 특별히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62조에 보면 이렇게 조문을 조금 몇 개 더 건너뛰면 62조에 법정 대리인인데 소송법이 마련해준 법정 대리인이에요. 소송법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민법에 보면 뭐 이렇게 이 원래 엄마와 친권자와 애하고 이에 상반되는 경우가 걸려요. 뭐가 제3자한테는 둘이 뭐 부모지가 아니고 하니까 이양이가 같지만 또 자기네끼리도 싸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얘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 등장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이 등장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피성년 후견인 종래 개념으로 무슨 금치산 이런 거로 선고까지 딱 갔으면 이제 무능력자가 돼서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는데 그 단계까지의 선고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거의 뭐 치매급인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뭐 아니면 상당한 부상 때문에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금치산 선고까지는 종래 개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정 후견 선고까지는 안 받았지만 거의 사실상 어떤 행위를 못하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소송을 만약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62조의 특별대리 만약 이게 선고까지 받았으면 그 성년 후견 선고까지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후견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수행하려면 62조의 소송법에서 마련한 이런 특별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박스에 있네요. 이해되겠죠? 어떤 때 그런 사람을 쓰느냐 이해상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실체법에 따른다. 실체법에. 예컨대 친권은 실체법에 공동으로 행사한다니까 이 법정 대리는 그림 지웠는데 아까 법정 대리는 부모가 친권의 경우 공동으로 공동 대리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소송 대리인은 2명, 3명 나와도 개별 대리예요. 아까 어떤 차이에서 지금 지워서 없어졌는데 여기에 무슨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 차이 표 있었을 때 법정 대리는 부모 같은 경우 공동으로 대리를 해요. 다만 서류 송달은 공동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디 있는데 어디에 하나 있냐면 송달의 경우는 180조 그 뒤 페이지 보면 240면에 한 5, 6째 줄에 보면 그 경우는 특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복수의 대리인이 부모가 예컨대 공동대리. 그래서 소장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미성년자 김아무개에 대해서 위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이렇게 두 사람이 다 나와야 돼요. 부모가. 한편 대칭되는 개념인 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만약 2명을 대리인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개별 대리가 원칙이지 꼭 둘이 공동으로 대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 대리권의 증명은 소송 대리든 법정 대리든 법정 대리는 조문을 저번 때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당사자와 조문이 지금 엉켜 있어요. 잘 보세요. 51조, 55조, 뭐 62조 이렇게 당사자가 같이 있고 소송 대리에 관한 조문은 87조 이하에 따로 하나 펼쳐져 있네요. 그것에서도 우리가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법정 대리는 따로 제목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다면 대리라는 속에서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라는 이렇게 조문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는 제목 달린 조문 배치가 없잖아요. 어디에 같이 있어요? 당사자에 같이 있잖아요. 한편 87조의 소송 대리는 별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 중에 대리라는 측면에서는 소송 대리의 87조 이하의 17조인가 가보면 법정 대리 거를 준용할 수 있는 건 준용한다가 하나 있을 거예요. 90 몇 조에? 맞지? 97에 보면. 그러니까 이 대리권 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의 대리는 말로 뭐 그게 싸움이 날 수는 있겠죠. 대리권을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줬느냐가 싸움이 날 수 있지만 꼭 서류로 만들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법은 그 대리에 대해서 서면을 만들어 놓는 건 아닌데 소송에서는 이런 소송에서 등장하는 대리는
이 증명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이건 소송 대리에서도 끌었을 거예요. 요점은 58조를 아마 그쪽에서 97조에서 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 대리도 위임장이 들어가야 돼요. 위임장. 그다음에 소송 대리는 신급 대리와 관련해서 처음에 사건 맡을 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뭐 상고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사자는 생각할 거예요. 만약 근데 실제는 신급 대리라서 그래서 변호사가 빡빡 우기고 이 신급마다 내가 동일인이지만 또 보수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가 짜증낼 수도 있죠. 뭐 그냥 1심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진주지에 뭘 또 항소 좀 해달랬더니 돈 또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하기 나름인데 신급 대리가 원칙이라 적어도 항소심 할 때는 또 항소심의 대리인으로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서면이. 근데 뭐 돈이야 보수야 뭐 애초부터 한번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규정상은 신급 대리예요. 신급. 그래서 서면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항소심에서 또 대리권 증명으로. 이러한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당사자와 유사하다. 4-49 계속 설명하고 있죠. 아까 말한 거하고 중복되네요. 소송 대리인이 어떤 진술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올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이게 본인에 대신하는 거니까 그런 게 없다. 경정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경정권. 경정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94조에 보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 94조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전혀 받지 않고 이 본인급이라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반면 소송 대리인의 진술은 당사자가 곧 이를 그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94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절차 중단 아까 설명한 거죠.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의 소멸은 실체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인이 사망하면 법정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도 중단된다라고 그랬죠. 대리권 소멸되니까 절차가 중단되죠. 물론 그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238조에서 중단되지 않죠. 법정 대리인이 금치산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이게 조문이 민법 127조가 금치산이라는 말을 바꿨을 것 같은데 이걸로 그죠? 여기 아직도 나는 금치산이라고 썼네. 펜 좀 줘. 나중에 고쳐야겠다. 금치산 아닐 것 같은데 민법 127조 바뀌었지. 뭐라고 돼 있어? 금치산 민법 127조에 법정 대리인이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상속 후견에 계신. 미안. 갑자기 황당한 말이 나와서 나도 파산 선고는 그대로 파산 선고라고 나와요? 파산 선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체가 법정 대리인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리권은 소멸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63조 1항이 이게 중요하네요. 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자기네끼리는 소멸시켰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통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권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소멸에 대해서인데 다만 이 규정이 63조 규정의 취지는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서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 대리권 내지는 만약 회사로 치면 대표권을 소멸됐는지를 정확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소멸이 통지된 때다라는 기준점 잡기 위한 규정이라고 취지를 설명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뭔가 통지해주라 하면 그 사람이 이걸 알았느냐, 그 사람이 이런 걸 전달받고 파악했느냐, 요 취지 때문에 이렇게 통지하는 건데 요 조문은 기준 시점,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냐면 상대방의 지부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예컨대 무슨 문제가 과거 한 번 있었냐면 소멸 통지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소멸된지 알았어요. 그럼 그 사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취지가 뭔지가 하나 불거졌는데
통지 안 했는데 상대방이 끝난지 알았어요. 어떤 경우냐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하다가 뭔가 회사하고 쌈박질 나서 뭐였는지 소송을 그냥 취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자서 소송을 취하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끝내 싸워서 뭘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상대방하고 뭔가 이렇게 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취하시켰어요. 상대방이 이 사람 대표권 날라간 거 알았어요. 막 회사에서 잘랐는데 이 사람도 잘리면서 열받으니까 소를 취하해버렸어요. 진행하던 소송을. 근데 상대방이 소멸 통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대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소취하가 무효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한번 불거졌는데 상대방이 알았지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멸된 게 아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멸 통지를 하는 게 알려주는 거라면 설사 통지를 안 했어도 알았다면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통지는 상대방을 알려주기 위한 통지가 아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딱 기준점을 잡기 위한 거다. 언제 소멸했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관계없다.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거 의미 알겠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 뒤에 예로 딱 든 게 그거네요. 대표권이 상실되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한 게 예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조문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조문을 보완했어요. 상대방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표자는 소취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아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조문의 취지는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관계없는 건데 그래도 알았다면 이제 소취하는 것에 대해서 뻔히 소멸된 거 알았는데 그걸 이유로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조문을 그런 판례가 그 왼쪽에 95년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전원합의체 판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제대로 내가 처리 안 해줬냐면 조문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렇게 중요 판례처럼은 안 하고 옆에만 살짝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소취하는 같은 거는 하지는 못하게 알려졌을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대로 이 조문을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잘렸는데 그 회사에서 잘렸는데 소취한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상대방한테 통지하지 않았다면 아직 잘린 게 아니라는 거죠.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지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잘린 시점을 정확히 기준 삼기 위하니까 안 잘린 거죠. 그래서 소취할 수 있는 상황을 놓고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지금 조문 자체는 상대방이 알았느냐를 확보해 주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붙은 게 그렇더라도 통지는 안 했지만 통지는 안 했으면 기준 시점상은 지금 안 잘린 건데 소취 같은 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잘렸는데 상대방한테 안 알렸을 때, 소멸됐는데 안 알렸을 때 이 상황을 설정을 하나 해 놓은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비교 이거 나오네요. 표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쭉 보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소송 능력이 없을 때는 개개의 소송 행위는 무효고 그 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는데 흠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 내지 재심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소송 능력이 없어서 이제 법정 대리인까지 등장했는데 요거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실은 없는 경우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한 것은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한 상황에 대한 건데 지금은 소송 능력이 없어서 법정 대리인이 나섰는데 한편 법정 대리인에 뭔가 흠이 있을 때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송 능력 흠의 간과처럼 생각하면 돼요.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이고 조문도 424조 1항 4호나 451조 1항 3호처럼 소송 능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나왔는데 결국 법정 대리인이 흠이 있다는 것은 소송 능력이 백업을 해주는 입장인 이 사람의 흠은 결국 소송 능력 흠으로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소송 능력이 없어서 등장한 이 법정 대리인의 흠은 결국 소송 능력을 백업 못 해준 셈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백업을 해주는 건데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송 행위에 이제 취급에 있어서 무권 대리인에 준해서 취급된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이제 거기 그 앞에네요. 이제 그런 흠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이제 대표자의 경우지만 이 대리급으로 하는 뭐 그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64조에 보면 법정 대리, 이 대표 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64조. 그다음에 그 1980째 줄 보면 이러한 점에서 무권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박스는 여러분이 종래는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박스에 뭐냐면 등기부의 표시에 따른 것은 이제 A라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실제 대표자는 B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상업등기부라고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처럼 상업등기부에 뭐 그 회사의 목적, 대표자가 누구 막 이렇게 등기를 시키는데 이제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A로 올라가는데 실제 이 회사의 대표자는 이거는 형식상 올려놓고 B라는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 정당한 대표자냐? 상대방은 이제 소송을 할 때 만약 어떤 개인이든 이쪽에서 이쪽 회사든 개인이든 상대방한테 소송을 할 때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그 회사를 삼는 정도로 그치면 그것도 잘못 쓴 거예요. 그 회사가 법인이니까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처럼 써줘야 되니까 그 써주기 위해서 등기부를 떼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의 첨부 서류에 그 상업 등기부 같은 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로 A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A를 대표해서 소송 막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쪽 회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실제 대표자가 A가 아니다.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시 그 표시 내지 공시를 중시할 거냐 절차의 이 진행 상태를 실질적인 것에 대한 이쪽은 그러니까 A라고 공시된 등기부를 따라서 한 그것을 신뢰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아예 실질적인 것을 중시할 거냐 이런 싸움이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학설은 절충적인 입장 등을 취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적인 상황에 적용이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즉 뭐냐 등기부에 올라간 걸 내가 믿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니네가 그런 신뢰를 보여준 거 아니냐 등기부에 올려서 나는 그걸 믿었다. 니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등기 올린 것에 따른 나는 믿은 것에 대한 표현대리 정도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소송에서 펼친 행위에 대해서 그럼 표현대리 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그걸 살릴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대표자가 대표자니까 상업등기부에 올라간 대표자로 표현을 해서 진행된 건 다 헛수고 한 거냐 뭐 이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학설은 그래서 어떤 절충적으로 그 신뢰와 실제 표시와 신뢰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려는 절충적인 입장도 있는데 판례는 그 경우에 무권대리의 적용을 없다. 아니, 표현대리의 적용을 없다라고 소송행위에. 그래서 2-9가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어디냐면 소송행위의 특질이에요. 특질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2-9-4네요. 거기가 번호가 더 하부 번호가 붙었네. 그것도 바꿔야겠네. 2-9-4. 2-9-4로 바꿔야겠네. 펜 좀. 그때는 2-9만 붙였는데 항목이 많아져서 늘어난 것 같네. 2-9-4 가면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법에서의 표현대리의 규율이 소송행위에도 펼쳐질 수 있느냐인데 판례는 부정한다.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법리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민법에서 표현대리라고 배웠어요? 표현대리라고 배웠어요? 용어고. 표현대리라고 혹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표현. 그래서 내가 지금 한자로만 한글로 곧바로 못 쓴 게 혹시 표현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한자로 원문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 이해되겠죠? 그거와 관련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소송 요건이다. 대리권의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결국 역시 소송 요건이죠. 우리가 당사자가 당사 능력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대리권이 유효할 것, 무권 대리가 그러니까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추임 보정되지 않는다면,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변호사 시험에서 변호사 윤리와도 관계되는데 쌍방 대리가 금지된다. 쌍방 대리가 금지된다. 실제법에는 쌍방적인 대리 상황이 나왔을 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소송 대리인일 때는 이제 변호사법과 관련된데 지금 실제법에서는 64조 921조 등에 있어서 쌍방 대리에 대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럼 그 금지에 어긋나면 무권 대리로 처리된다라는 거죠.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되는 규정. 그럼 뭐 그 조문에 뭐 상황이 충돌 상황 나와요 거기도? 법인과 이사가 충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921조는 거기도 이해상방 그런 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쌍방 대리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맞아요? 921조도 무슨 그런 조문이? 응? 뭐야? 민법 921조 아닌가? 뭐야? 한번 맞아. 맞아요. 하지 말고 한번 불러줘. 그러니까 충돌적인 상황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금지되는 그런 게 실제법에서 아예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법에서 51조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은 실제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런 것 그대로 작동하고 그것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질문해봐요. 없어요? 그럼 챕터가 이제 당사자적 효과 소외이익이라는 제목으로 보통에는 당사자적 효과 소외이익을 따로 설명하는데 나는 지금 보세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그다음에 당사자적 격도 계속 말을 하면서도 지금 오늘은 한 번도 말 안 하는 게 이 당사자적 격은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구체적 사건을 놓고 자격을 따져보는 건데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인 자격이고 당사자적 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지는 건데 이게 소외이익과 표리일체에 있어요. 이건 이제 객체를 놓고 그 지금 분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외이익이 있다. 이게 주체로 보면 당사자적 격이 있냐 없냐죠. 그러니까 계속 제3자는 빠져라고 할 때 그 싸움이 났을 때 제3자는 주체로서 관여하지 말아라는 거고 그 싸움의 내용상은 지금 둘이 싸워야 될 일이니까 그 제3자한테는 이 싸움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행 청구는 뭐예요?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고 주장을 해야 이게 당사자적 격이 있고 이행 청구 소송은 그냥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확인 소송 같은 건 이게 무한정하니까 이런 제3자가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무효 확인 청구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형성적인 소송으로 혼인 취소 소송도 낼 수는 있는데 그 제3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관련이 있어야지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그런 소송을 낼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주체로 보면 당사자적 격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객체로 보면 그 사람한테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것을 객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책에서는 같이 다루는 거예요. 원래는 교재 등에 보면 보통 교재를 보면 당사자 적격 나오고 소의 이익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 정도만 얘기해 놓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질문을 하세요. 없으면 수고했어요.